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아내였습니다. 남편 장례식 둘째 날이었습니다. 빈소 안은 국화 냄새와 향 냄새, 사람들 채취가 뒤섞여 숨이 막힐 정도였고, 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정신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긴 지 3시간 만에 죽었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제 시간은 멈춘 것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위로를 했는지, 누가 얼마를 부의금으로 냈는지, 누가 울고 누가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갔는지도 제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젊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차림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만 들어오자마자 빈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 영정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화를 올린 뒤 고개를 숙이더니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 회사 사람인가? 아니면 오래전 아는 사람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앞에 서서 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아내였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까지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은 들고 있던 종이컵을 놓쳤고 아들은 벌떡 일어나 그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날카롭게 묻자 그 여자는 떨지도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 아내처럼 살았습니다. 12년을요? 그 말이 끝나자 빈소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슬쩍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방금까지 울던 사촌 동서도 눈물을 멈추고 입을 다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장례식장 와서 무슨 헛소리예요? 그러자 그 여자는 조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검은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이건 꼭 보셔야 해서 왔어요. 장례 끝나고 혼자 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당장 뛰쳐나가려 했고 딸은 저 여자 누구야 뭐야 하며 떨었습니다. 형님은 제 어깨를 감싸며 정신없는 틈에 이상한 여자 하나 붙은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그 순간 화보다 먼저 수치심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장례식장에 와서 자기도 그 사람 아내였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조용히 제 얼굴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이 줄어들고 빈소가 조금 조용해졌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복사된 계약서,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낯선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그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고 어느 사진에는 앞치마를 두른 채 냄비 뚜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무뚝뚝하고 피곤한 얼굴만 하던 사람이 사진 속에서는 너무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사된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이름은 그 여자, 보증금 일부 송금자는 제 남편.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 그리고 대출 서류 한 장. 차주 이름은 그 여자였지만 사용처 메모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수 물류창고 운영자금. 한태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몇 장만으로는 몰라도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집을 얻고 그 여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장례를 마칠 때까지 저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발인까지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자식 둘 키우고 시댁 치르고 남편 퇴직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병원비 아끼겠다고 제 아픈 것도 참아가며 버틴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집에서 다른 여자와 12년을 더 살았다고요?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친 짓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 서랍을 열고 가방 안감을 뜯어보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휴대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검은색 휴대폰이었습니다. 처음엔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충전기를 꽂자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 숙자집, 창고, 민호가 반복해서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아들 이름입니다. 저는 메시지부터 열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에 갈게. 걔가 또 병원비 타령한다. 숙자 씨만 믿는다. 민호한테는 보냈다. 당분간 입 다물 거다.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민호한테는 보냈다. 당분간 입 다물 거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 메시지를 더 보니 제 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만 모르면 돼. 이번에도 나 때문에 넘어간 줄 알아. 가게 보증금은 약속한 대로 해줘.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쯤 결국 봉투 속 메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그 여자가 받았습니다. 전화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물었습니다. 왜 왔어요? 돈 때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돈 받으러 간 거였으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남은 빚이 있어서요. 혼자 뒤집어 쓰긴 싫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역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문숙자였습니다. 남편과는 12년 전 시장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 남편은 자신을 오래전에 아내와 정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했습니다. 집에는 성인 자식만 있고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숙자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고 명절 전날이면 늘 저쪽 집 애들 얼굴만 보고 온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옷을 두고 가고 치약을 두고 가고 아프면 그 집으로 들어와 며칠씩 눕기도 했답니다. 전 늦은 나이에 사람 하나 믿은 거였어요. 혼자 장사하면서 살다가 그 사람이 불쌍한 척, 외로운 척을 너무 잘했어요. 숙자 씨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남편이 물류창고 일에 돈이 필요하다며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고 갚는 건 자기가 책임진다고 약속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터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곧 정리된다는 말만 남긴 채 죽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미워해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 여자는 저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은 사람 얼굴, 나만 믿었다가 바보가 된 사람 얼굴.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들었다며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여자 때문에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네가 이걸 언제부터 알았니?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놀란 건 잠깐이었습니다.
이내 한숨을 쉬더니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그건 언제부터 알았냐고. 제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6년 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나도 충격이었어. 근데 아빠가 무릎 꿇고 빌었어. 엄마 알면 집안 다 깨진다고. 자기가 정리한다고 했어. 그래서 입 다물고 돈 받았니? 아들은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게 차릴 때 조금 도와준 건 있어. 조금. 메시지와 계좌 내역을 보니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돈이 아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입막음 값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막상 아들 얼굴을 보니 분노보다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였고 아들은 그걸 알고도 이용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 둘이 같이 저를 바보로 만든 겁니다. 아들은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아빠 죽었잖아. 이제 와서 다 까발려봤자 엄마만 창피해져. 그 여자 빚은 그 여자 문제고 우리가 왜 남 좋은 일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 좋은 일?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 이름으로 빚까지 내고 죽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게 사람 사는 일이니?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6년이나 알고 있었던 내가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거니? 아들은 끝내 엄마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널 위해서라고 말할 때 정작 가장 편한 쪽이 누구인지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딸과 아들을 둘 다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두 번째 휴대폰, 사진, 대출 서류, 계좌 내역을 전부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딸은 울었고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 아버지가 만든 빚은 먼저 정리한다. 그건 상속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재산, 내 통장, 내 집 문제에 너희는 함부로 입 대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직접 정리한다. 딸은 울면서 엄마 미안해를 반복했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건 늦었고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 남편이 남긴 채무, 그리고 제 앞으로 남겨진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숙자 씨 명의 대출 중 남편 사용이 명백한 부분은 남편 재산에서 먼저 변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도 똑같이 속인 걸 수도 있다고 했고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군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적인 건 내 아버지지. 나는 이제 계산적으로 할 거다.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숙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 그 여자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미웠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둘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였더라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잃어서도 아니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살고도 결국 진짜 얼굴 하나 몰랐다는 사실이, 그리고 제 자식마저 그 거짓말 속에서 저를 가장 나중에 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숙자 씨도 따라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여자와 저는 남편 사진 앞이 아니라 구청 앞 작은 벤치에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살아생전 남편은
우리 둘을 절대 한자리에 앉히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야 우리는 같은 진실 앞에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함부로 맡기지 않는지를 더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널 버리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제일 먼저 버렸다는 사실도 잊지 않을 거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가끔 밤이 되면 남편 영정사진을 꺼내보곤 합니다. 예전처럼 그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낯섭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내 아이들 아버지가 맞나? 내가 평생 믿고 산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었나?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여자가 저도 그 사람 아내였습니다 라고 말한 그 순간 제 인생은 무너진 게 아니라 비로소 거짓에서 깨어난 거였습니다. 늙으면 다 참아야 한다고들 하죠. 창피한 일은 덮고 가족 일은 묻고 죽은 사람 허물은 함께 묻으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배웠습니다. 덮는다고 사라지는 건 없고 모른 척한다고 상처가 봉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배신이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늦게 알았지만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거짓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그가 남긴 거짓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거짓 속에서 누가 끝까지 사람답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만큼은 바보처럼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